세차를 이따위로 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박 씨가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물을 장인어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철서? 잠시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지나가던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인 채 서 계셨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물을 끼얹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는 얼굴.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다루듯 장인어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노인의 등이 아니라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장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는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낸 분이죠. 화려한 성공담도 극적인 반전도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결심했던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장인어른의 삶은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해 겨울부터였죠. 당시 딸아이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재혼을 권했고 일부는 아이를 맡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집을 나섰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오후 3시쯤 잠깐 귀가해 늦은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 11시까지 거리를 누볐죠.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내려주고 다시 손님을 기다리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사다 준 참고서와 문제집으로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그녀는 작아진 교복을 고쳐 입으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20년을 버텼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느니 혼자 쓰러지는 게 낫다. 그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찾아왔던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그 뒤에 숨겨진 속내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시선과 평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장인어른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65이 되던 해 장인어른은 결국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지면서 작은 접촉사고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통보를 했고 장인어른은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상가 건물의 관리인 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택시 운전대보다 훨씬 적었지만 장인어른은 만족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입주 상인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저녁이면 경비실에 앉아 건물을 지켰습니다. 딸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산다. 아버지는 이것만 있으면 돼. 딸은 그 무렵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회계팀 사원이었죠.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직장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2년째 되던 해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만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야근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나오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만 나누다가 점차 사적인 대화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그녀도 제 성실함과 진중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뒤에도 우리는 평범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을 찾았고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명절이면 장인어른이 일하시는 건물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장인어른은 그런 저를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위감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튀지 않고 성실하고 딸을 존중하는 게 보여. 장인어른은 저를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과 원칙이 결국 딸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도 그녀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반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자제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숨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배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의 아들을 대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친절과 호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계산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회장인 아버지는 제 뜻을 존중했고 저는 그렇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어른의 딸을 만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하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그녀를 보며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배경을 몰랐고 그래서 더욱 진심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언제 진실을 밝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상처를 주지 않을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결혼식 한 달 전에야 장인어른과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며칠간 말을 아꼈고 그녀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제가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전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의 딸을 사랑합니다. 제 배경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과 원칙을 저도 존경합니다. 그 말에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숨긴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 딸은 내 돈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 거다. 그걸 잊지 마라.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작은 예식장을 고집하셨고 저는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 어떤 행사보다 따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장인어른은 여전히 상가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만두시라고 권해도 고개를 저으셨죠. 나는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게 편하다. 내 돈으로 사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자존심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끔 건물을 찾아가 안부를 여쭙고 명절이면 작은 용돈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번번이 거절하셨지만 아내가 몰래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용히 일했고 아내는 여전히 회계팀에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매일 새벽 건물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저녁이면 경비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되었고 거리에는 얼어붙은 눈이 녹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관리하시는 상가 건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얼어붙은 주차장을 녹이고 건물 입구에 빙판을 치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박모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상가 건물 외에도 인근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소위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역 상가 재개발 조합의 실세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한마디가 사업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박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조합회의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았고 의견을 낼 때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고 자기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관리인이라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박 씨는 장인어른을 대할 때마다 하인 대하듯 했습니다. 말끝마다 반말을 썼고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김 관리인. 오늘 청소 대충 한 거 아냐? 계단에 먼지 그대로 있던데? 주차장 라인 좀 제대로 그어. 내 차 세울 때마다 삐뚤어져 있으니 짜증나잖아.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는 거지? 장인어른은 그런 말들을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대꾸하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하셨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계실 때면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시곤 했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제게 걱정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주가 너무 심하게 대한대요. 저는 그때 장인어른을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고 자식이라도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2월 23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일로 인근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장인어른의 건물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밤 9시가 조금 넘었고 거리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건물 쪽을 보니 주차장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외제차 옆에 서 있었고 장인어른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계셨습니다. 박 씨의 손에는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겨울밤의 물이었기에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세차를 이따위로 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박 씨가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물을 장인어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철썩? 얼음물이 장인어른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찬물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물을 닦아내셨지만 옷에 뱃물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해.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알아둬.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건물 입구 그늘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박 씨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실까 생각하니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차가 사라진 뒤에도 장인어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젖은 옷이 얼어가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쥔 채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인어른은 천천히 걸어 경비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벌가의 아들이고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다 한들 장인어른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박 씨를 응징한다면 그것은 장인어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장인어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먼저 박 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재산 현황, 부동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상가 재개발 조합에서의 역할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회사의 법무팀과 조사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그의 사업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재개발 조합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와 중간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신탁 구조를 이용해 자신의 자금만 먼저 빼내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방식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손해를 보고 있었지만 박 씨만은 항상 이익을 보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5개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매번 성공적으로 자신의 몫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달랐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투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참여 조합원도 많았습니다. 박 씨는 이 사업에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뜯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 씨를 그 자신의 덫에 가둘 수 있을까? 장인어른이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박 씨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탁 구조,
소송 대비 조항, 자금 회수 루트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구조를 막아버리면 박 씨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인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인가? 예. 직접 나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장인어른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위의 힘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아시면 오히려 상처받으실 겁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하지만 조심해라. 복수는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씨가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모았습니다. 조합 구조, 투자금 흐름, 신탁 계약 내용, 그리고 박 씨가 사용하는 대형 로펌의 계약 방식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우연을 가장해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를 만난 것은 지역 상공인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지역 투자 담당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고 박 씨는 재개발 조합의 실세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아첨 섞인 칭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네 누군가? 저는 미리 준비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과 중견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가 실제 그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라는 말에 그의 관심이 확 끌린 것이죠. 오, 그래. 잘 됐군.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아주 괜찮은데 말이야. 우리는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지? 30년은 좋게 된 낡은 곳인데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이야.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건설사에 맡기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 사업에 대해 박 씨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얼마나 됩니까? 150세대 정도 되지. 다들 한 집에 평균 2억 정도씩 출자했어. 총 300억 정도 모였고 거기에 대출받아서 600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박 씨는 숫자를 말할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은 실제로는 땅값과 건축비로만 쓰이고 박 씨는 중간에서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아, 그건 말이야. 조합원들 돈만으로는 부족하거든. 그래서 외부 투자자를 받는 거지. 자네가 한 100억 정도 넣으면 사업이 끝나고 아파트 팔 때 수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거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20%는 보장하지. 아파트 값이 오르면 30%도 가능하고. 박 씨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이전 사업들을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가 약속한 수익률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약속받은 것보다 적게 받았고 박 씨만 항상 예상보다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 질문에 박 씨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지금까지 5번 이런 사업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다 성공적으로 끝냈지.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갑니까?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일반적인 내용이야. 문제 생기면 신탁으로 묶인 돈 중에서 투자금을 먼저 돌려주고 그런 거지.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신탁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돈만 먼저 빼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명백한 배임 행위였습니다. 제가 투자를 고려해 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계약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일 당장 보내줄게. 검토해 보고 괜찮으면 연락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박 씨는 큰 투자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저는 제 계획에 첫 단추를 끼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박 씨에게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도착했습니다. 투자 계약서, 신탁 계약서, 조합 규약, 건설 계약서 등 모든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회사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이 계약서들을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투자자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업 주체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법무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거부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은 자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꼼꼼히 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팀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투자금 100억 원, 예상 수익률 20%, 사업기간 3년 등 일반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숨겨진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 투자자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 목록에는 박 씨가 소유한 모든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관리하시는 상가 건물도 당연히 들어 있었죠. 이 조항들이 발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리가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공증까지 받을 예정이니까요. 상대방이 이 조항을 보고 계약을 거부하지 않을까요? 조항이 발동될 조건들이 매우 극단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조항들을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완벽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제가 만든 덫에 걸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검토했습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오, 좋아. 그럼 내일 만나서 계약하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계약서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자체 양식을 써야 해서요. 전화 너머로 박 씨가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우리 변호사도 검토해야 하는데. 물론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세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법무팀이 요구하는 형식을 맞춘 것뿐입니다. 알겠어. 그럼 계약서 먼저 보내줘. 저는 계약서를 보냈고 이틀 뒤 박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검토했어. 우리 변호사가 몇 가지 조항이 좀 강하다고 하던데 어떤 조항 말씀이십니까? 사업 지연되거나 문제 생기면 담보 부동산을 넘긴다는 부분. 이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저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1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도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5번 사업을 성공시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문제 없으실 거고 이 조항이 발동될 일은 없겠죠. 저희는 그냥 회사 규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박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계약하지. 사흘 뒤 우리는 대형 로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10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투자 결정이야. 2년 뒤면 자네 돈이 140억이 되어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계약이 끝난 뒤 저는 본격적으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구멍을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재개발 조합원들을 조사했습니다. 150세대의 조합원 중에서 누가 사업에 만족하고 누가 불만을 갖고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조합원으로서 느끼시는 점들을 여쭤봐도 될까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2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벌써 3년째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공사비가 자꾸 올라간대요. 처음엔 2억이면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3억을 내래요. 조합장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도 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무료 법률 자문도 제공하세요. 알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박 씨의 신탁 구조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신탁회사, 담당 변호사, 회계사들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혹시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투자자는 사업 내용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도 거부할 수 없었죠. 그들은 마지못해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박 씨가 얼마나 교묘하게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수수료, 컨설팅 비용, 관리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박 씨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한편 건설 현장도 조사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건설사와의 계약 내용, 자재 구입 내역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3년 안에 끝내는 것이었지만 이미 3년이 넘었고 아직도 완공까지는 최소 1년이 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박 씨가 공사비를 아끼려고 건설사에 제대로 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는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박 씨는 그때마다 최소한의 돈만 주며 공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건설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사 사장은 하소연했습니다. 조합장이 돈을 제때 안 줘요. 계약서에는 매달 10억씩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3억, 4억씩만 줘요. 그러니 우리도 자재 구입이 어렵고 인건비도 못 줘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죠. 그럼 계약 위반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소송 준비 중이에요. 소송하지 마세요. 건설사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제가 밀린 공사비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대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박 사장과의 계약은 유지하세요. 그게 무슨?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제 본명이 적힌 아버지 회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건설사 사장은 명함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 회사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박 사장에게 절대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건설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공사는 다시 정상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설사를 쥐어짜면서 공사비를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아무도 제가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상가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셨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장인어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보세요, 김 이사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조합원들이 갑자기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사업 중단하자고 집단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조합원들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가 늦어진다고, 비용이 늘어난다고 난리예요. 원래 3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4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세대당 2억씩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3억까지 올라갔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중단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업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공사는 이미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박 씨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나 동의했습니까? 100명이 넘어요. 과반수를 훨씬 넘었어요. 저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떠올렸습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투자자는 담보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다. 바로 그 조항이 발동될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조합원들을 설득해야죠. 며칠만 시간을 주면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법무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사업 중단 요구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어제 조합 총회에서 11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체 150명 중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문서로 기록되었습니까? 네,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이 발동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조건들도 충족되어야 담보 인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사업 중단 요구, 사업 지연 6개월 이상, 그리고 투자금 회수 불가능 판단.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제가 박 씨의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곧 충족될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약상 완공 예정일은 6개월 뒤였는데 현재 공사 진행 속도로는 최소 1년은 더 걸릴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박 씨가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합원들이 법원에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제대로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셔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면 공사가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해요. 얼마나 돌려줘야 합니까? 최소 200억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신탁으로 묶여있는 자금은 없습니까? 있긴 한데 그건 사업 자금이라 함부로 못 빼요. 그리고 김 이사님께 드린 투자금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신탁 구조를 이용해 자신의 돈을 먼저 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100억 원이 신탁에 묶여 있었고 계약서상 제 동의 없이는 그 돈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장님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 자산이요? 그건 다 부동산이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알아봤는데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받아요. 박 씨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조합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하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추가 투자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50억만 더 투자해 주시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회사 방침상 같은 사업에 추가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신탁에 묶인 제 투자금 중에서 일부만 먼저 쓰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2배로 갚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투자금은 오직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환불은 사업 목적이 아닙니다. 박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계약을 맺었는지를 말입니다. 이틀 뒤 박 씨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이사님, 저는 박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담보 부동산 인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는 조건들이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조항은 너무 과합니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담보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계약서는 양측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죠. 이제 와서 조항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공사는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박 사장님은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자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법원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볼 때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어떤 법적 하자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 법무팀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이 만든 계약서에는 어떤 허점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법원에서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박 씨는 조합원들에게 투자금을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한은 한 달이었습니다. 박 씨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은행을 찾아다녔고 사채업자에게도 연락했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들은 이미 대출로 묶여 있었고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박 씨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냈고 박 씨의 재산이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공식적으로 계약서의 담보 인수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셨으므로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모든 부동산을 인수하겠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소송은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계약서는 완벽했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 씨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그리고 신탁에 묶여있던 사업 자금의 절반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장인어른이 관리하시는 상가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박 씨는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평생 남들을 함부로 대하셨듯이
이제 사장님도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 씨는 파산했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존엄을 돌려드리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지난 1년간 준비하고 실행했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관리하시는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장인어른 앞으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도 적절하게 처분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렇게 하시면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시는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제 장인어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팀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관리인 계약 해지, 그리고 새로운 소유주로서의 권리 등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장인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드릴 시간이었습니다. 등기 서류가 완성된 날은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장인어른이 계신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장인어른께서 작은 전기 히터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전까지 건물 청소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 사위 왔구나. 무슨 일이냐?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지난 겨울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겨울밤 이후로 몇 달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장인어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비실 문을 닫고 장인어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안경을 쓰시고 서류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는 장인어른이라고. 소유권 이전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건물은 이제 장인어른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건물 주인은 박 사장이잖아. 내가 왜? 장인어른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재개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파산했고 그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채권자입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 전 박 씨의 재개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를 파산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장인어른께서 사위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상처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봤습니다. 무슨 밤? 작년 12월 23일 밤입니다. 박 씨가 장인어른께 얼음물을 끼얹던 그날 밤을 제가 봤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한겨울밤 주차장에서 당했던 그 치욕적인 순간이 말입니다. 나는 괜찮았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그날 밤 영하의 날씨에 젖은 옷을 입고 1시간 넘게 경비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여벌도 없으셨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제가 다 봤습니다. 건물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박 씨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장인어른의 자존심이 더 상하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박 씨를 응징하면 그것은 장인어른께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냐?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장인어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장인어른께서 평생 지켜온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박 씨가 장인어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CCTV 영상 캡처, 목격자 진술, 그리고 그날 밤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장인어른을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서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씨는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속였습니다. 그들의 돈을 빼돌리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자신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었어.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어린 딸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장인어른의 자존심이었고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움도 아닙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장인어른 앞에 놓았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부터 장인어른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건물을 지켜온 사람은 박 씨가 아니라 장인어른이셨으니까요.
제가 한 것은 그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소유권을 돌려놓은 것 뿐입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비실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인어른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박 씨는 지금 어떻게 됐냐?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합원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다른 부동산들을 처분해서 조합원들에게 원금과 약간의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모두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투자금의 절반 정도만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조합원 보상과 이 건물 소유권 이전에 사용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50억을 잃었다는 거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존엄이 제게는 50억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장인어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던 분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나는 평생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았어. 그게 내 자랑이었고 내 방식이었어. 그런데 너는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혼자 힘으로 사신 것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장인어른께는 딸이 있고 사위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네. 가족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경비실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결혼해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 장인어른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딸에게 가장 큰 본복이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제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보며 배운 덕분이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모두 장인어른께 배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도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키운 딸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사위, 장인어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혼자 지켜온 자존심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혼자 떠안지 마시고 저희와 나눠 가지십시오. 장인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사위가 장인한테 무릎을 꿇으면 쓰나. 장인어른께서 이 건물을 받아주셔야 일어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받겠다. 그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은 눈물을 닦으시며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인어른은 이 건물의 주인이십니다. 원하시면 계속 관리를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장인어른의 선택입니다. 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갑자기 놀면 어색할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장인어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이 건물의 주인이시니까요.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가 내 머리에 물을 끼얹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고 딸도 다 컸고 이제 내 역할도 끝났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하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꿨어.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고.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날도 출근했고 그 다음 날도 출근했어. 장인어른. 그런데 내가 그날 밤을 봤다는 거냐? 네. 그리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웠다는 거고? 네. 장인어른은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게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지난 1년간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실 밖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건물 입주민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봄날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나 되냐?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개 상가에서 들어오는 임대료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 돈으로 사냐? 네. 그리고 건물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하면 한 달에 순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인어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2천만 원. 내가 평생 벌어본 돈보다 많네. 당연한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10년 넘게 이 건물을 지켜오셨으니까요. 장인어른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갑자기 건물주가 됐다고 하면 믿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과 저희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요. 그래, 그러자. 장인어른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장인어른은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청소하고 관리했던 이 건물이 이제는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응? 이제 아무도 장인어른을 하인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장인어른은 이 건물의 주인이시니까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딸이 아닌 사위를 처음으로 껴안으신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장인어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50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를 지켜줘서.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게도 아버지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장인어른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야, 내가 우리 딸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 늙은이한테도 신경 써줘서 고맙다. 장인어른, 저야말로 좋은 가족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아요? 왜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을 알거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당신은 아버지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년간의 계획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장인어른께서 다시 존엄을 되찾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장인어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 달 뒤 장인어른은 건물 관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으로서 관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입주 상인들도 장인어른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존중과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미소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장인어른은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건물 관리는 전문 관리 회사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볼까 한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 무덤에도 자주 가보려고. 오래 못 가봤거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혼자 감당하셨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려야죠.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장인어른과 함께 묘소를 찾아갑니다. 장인어른은 그곳에서 아내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딸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이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가끔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하십니다. 별일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간을 내서 장인어른을 찾아뵙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제게는 어떤 사업 미팅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50억을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의 존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회사에 출근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밤 얼음물이 쏟아지던 순간, 그리고 봄날 장인어른께서 저를 껴안으시던 순간, 그것이 제가 평생 간직할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50억으로도 살 수 없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존엄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